맞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1문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시대와 분야입니다. 그쵸? 고려의 토지 제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고려 내용 쳐야겠네. 아, 이거 지금 시대적 배경이 고려로 잡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자, 토지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 쳐야겠죠. 제도에 대한 얘기일 거니까 법과 관련된 이야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아, 그러면 요즘은요, 제도와 관련된 철학적인 논쟁일 가능성이 크고요. 시대는 일단은 고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시대가 고려로 출발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뒤에 조선 이런 말이 나온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런 전개 방식이 될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고려의 토지 제도는 신라의 국가 권력이 붕괴하는 가운데 등장한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를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그럼 첫 문장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토지 제도의 성립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고려의 토지 제도라는 거는 이러한 배경, 즉 신라에서 고려로 나라가 넘어갈 때에 그때 등장했던 지방 세력인 지방 호족들의 토지 그리고 농민에 대한 지배를 법적으로 제정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고려부터 뭘 했다는 거야? 농민에 대한 지배를 법적으로 제도화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고려 왕조는 지방 호족들을, 자, 지방 호족은 어느 나라 사람을? 신라 사람이라는 거. 신라의 지방 호족이라는 뜻이죠. 국가의 관리, 이 국가는 뭐예요? 고려. 신라의 호족들을 고려의 관리로 등용하는 한편 이들에게 관직을 수행하는 대가로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자수조권, 동그라미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제도의 핵심은 뭐야? 수조권이 뭐야? 이 수조권은 뭔데? 고려 왕조가 신라 시대에 신라의 지방 호족들을 자신들의 관리로 편입, 회유를 하면서 대가를 준 거야. 무슨 대가를 준 거야? 일을 하는 대가로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출이라는 말이 나와. 우리 분명 소출이라는 말 잘 모를 게 분명해. 다만 확실한 건 뭐야?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무언가를 소출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 소출은 뭐예요? 세금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세금의 대상이 되는 건 뭐니? 당연히 내가 벌어들인 거잖아. 그렇지? 나에게 생기는 이익 같은 것들을, 돈 같은 것들을, 아니면 재산 같은 것들을 세금을 떼잖아. 이때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토지에서 얻어지는 재산은 다 뭐야? 농작물 같은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때 우리 소출이라는 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되는 나의 재산 같은 거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그때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생겼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니? 지방 호족들은 수조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뭘 할 수 있다? 그 땅에서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뚜렷하게 보이죠? 자, 그다음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는 귀족이나 관리의 사전으로 불리는데 이때 사자가 사사로 올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적 권리, 개인 이런 뜻이야. 사적이라 할 때 그 사야, 개인이라는 뜻이야. 사전, 그러니까 귀족이나 권리의 개인 땅, 개인 밭으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세모 쳐야겠죠. 앞에까지는 지금 귀족들이 그 권리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로 가면서는 뭐예요? 이 제도, 귀족들의 권리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몽골과의 전쟁을 겪었대. 다른 말로 하면 고려 사회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야.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변화하는 겁니다. 수조권을 부여했던 토지제도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 수조권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죠. 사전을 부여하는 귀족이나 관리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수조권의 권한을 넘었대.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여한 거는 뭐야?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야. 근데 그걸 넘어서 뭐였대?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매지 소유하게 된 거야.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럼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더 이상 관직을 하지 않으니까 그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 했대. 내가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 은퇴를 하면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재정이 부족해졌대. 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점점 더 관리는 매년 체력이 등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땅이 반납이 안 되니까 줄 땅이 없어지는 거야. 그치? 재정도 부족해지고. 왜냐? 세금을 얘네가 먹으니까 국가는 세금을 못 받는 거야. 그쵸? 또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대. 즉, 땅은 하나야. 근데 여러 명이 세금을 걷어. 그러면은 그 세금을 내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어때? 세금을 그만큼 몇 배를 더 내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팔리겠지. 그래서 뭐가 돼? 토지를 뺏기고 노비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토지는 누가 가져가? 매매한 귀족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들아,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해.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내? 세금을 안 내. 왜냐면 노비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농민들도 세금을 안 내. 왜? 다 노비가 됐으니까. 그리고 귀족들도 세금을 안 줘. 왜? 땅에서 죄는 세금을 걔네가 먹으니까. 그럼 국가에서 당연히 어떻게 돼?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문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야? 일단 첫 번째로는 수조권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그 배경을 얘기한 다음부터는 바로 무슨 얘기를 해? 수조권의 문제점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핵심 소재는 일단은 명확하다. 뭐예요? 고려의 토지 제도였던 수조권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려의 토지 제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왜? 방향성을 보면 알 수 있지. 자, 방향성은 뭐야? 이 문단은 지금 1문단은 전반적으로 이 첫 번째 토지 제도인 수조권에 대해 싹 다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어. 근데 우리 비문의 규칙이 뭐니?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 방법이 나와야 돼. 더군다나 이건 고려잖아, 그치? 조선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방향성은 뭐예요? 이 수조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겠죠. 수조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단순히 수조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방안으로 나오는 새로운 제도 역시 언급이 될 거야. 그런 거 어떻게 돼? 수조권 이후에 다른 제도까지 나올 거니까 토지제도의 변화 정도가 소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과 합쳐서 소재를 잡는 거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잔뜩 나왔으니 앞으로는 해결하려고 하겠지. 해결을 한다는 건 그걸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낼 제도를 얘기하겠다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분단 틀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배경이 뭐니? 배경은 고려시대야. 자, 고려시대가 있다라는 거는 이전에 통일신라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오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수조권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야. 그치? 그래서 수조권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뭐예요? 신라에서 고려로 세력이 이동하고 국가가 바뀌면서 이 신라의 호족들이 뭐가 되는 거야? 고려의 관리가 되는 거야. 자, 고려의 관리, 즉 고려의 공무원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국가로부터 월급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월급으로 뭘 준 거야? 수조권이라는 걸 준 거야. 그래서 관리가 됨으로써 뭘 받았다? 수조권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 수조권은 뭐예요? 그 땅에서 내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이거는 수가 얻을 숫자예요. 다 가져간다는 뜻이야. 조는 세금 조세할 때 조자입니다.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개인의 토지로 분류가 됐고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고려시대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과의 전쟁을 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돼. 즉, 고려 말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전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야. 자, 시간이 흘러 관리된 수조권을 얻은 땅이 있어. 근데 얘네가 이걸 반납을 안 해. 그러면은 관리는 매년 세를 뽑히는데 줄 월급이 사라지게
그래서 일단은 고려 만료하면서 수조권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토지를 매매한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를 매매해. 이거 합법일까? 아니겠지. 토지를 매매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토지를 반납 안 해. 그러면 월급을 줘줬죠? 기획한테 월급을 못 줘. 반납 안 하고 세습을 해. 토지 세습. 자, 그리고 이걸 세습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거야. 자, 토지를 세습하고 또 뭘 하니?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의 수조권을 행사를 해. 그러니까 하나의 땅의 주인이 여러 명인 거야. 그치? 그래서 수조권을 여러 명이 행사한다. 그래서 여러 명의 수조권 정도로만 볼게요. 자, 그래서 수조권을 여러 명이 행사한다는 거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이 사람들 전체에 각각 다 세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니까 돈이 없겠지. 돈이 없으면 뭐가 돼? 인간임을 포기해야 한다. 노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뭐가 돼? 노비가 돼. 농민들이 노비가 되면 어떡하니?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국가 재정 겁나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원래 국가의 세금은 어디서 나와? 땅에서 나와.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세금을 누가 가져가? 얘네가 가져가. 당연히 국가 재정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농민들은 뭐가 돼? 노비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된다? 부족해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점을 매우 많이 나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싹 다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게 다룰 수밖에 없겠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싹 다 이런 당시에 도려말 토지제도의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싹 나열. 그래서 제가 여러 학기에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점에는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결책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해결책이 있다면은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 문단이랑 그리고 뭐 3, 4문단이 쭉 나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이 문단이 제일 길어요. 자, 이 문단 한번 볼게요. 이런 폐단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때 역시나 문제는 해결책이 따라야 되는 거죠. 사전 개선론자 동그라미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니? 이 사전, 수조권이라는 제도를 개선하는 거야. 그치? 사전 개선론자들은 사전을 인정하되, 오케이, 인정할 거라는 거야. 일정 다주에 의한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기존의 제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수조권을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문제를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뭘 해결하자는 거야? 마지막 것만 해결하자는 거야. 일정 다주, 하나의 땅에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이 수조권, 여러 명의 수조권 문제만 해결을 하자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치? 대신에 뭐해? 이것만 해결하고 요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개선이라는 거지. 문제점을 하나 개선한다라는 거니까요. 자, 이색을 비롯한 이순이, 번듯, 차량 이름이죠. 등은 수조권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전적을 기준으로, 전적이 뭐예요? 수조권에 관한 기록인 거야. 그냥 기록 이름이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월급을 줬다 이런 얘기인 거지. 기준으로 그 선후를 따진대. 그러니까 순서가 있을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뭐 어느 동네의 땅, 상권동의 땅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불법적으로 그 이후에 강제로 매매한 사람들을, 침탈한 사람들을 따지자는 거야. 그래서 일정 일주의 원칙을 제세우자. 즉, 한 땅에 하나의 주인의 원칙을 세우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급격한 정치적 변혁보다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는 거야. 즉, 기득권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이 수조권이라는 제도를 유지한 채로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이것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초기처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초라고 좋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야 한다? 해결책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해. 자,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뭐라고 한다? 사전 개선론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사전 개선론자들은 말 그대로 개선이야. 지금 문제를 조금만 손보자라는 거야. 결론은 뭐야? 이 제도 그대로 유지하자. 왜냐? 나는 기득권이니까. 어쨌든 관리자는 사람이죠. 그렇지? 그래서 1.4주를 뭐하자? 1.1주로 개혁하자. 개혁까지는 아니지. 개선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1주. 그리고 이 제도 자체를 어떻게 해? 유지하자. 우리 수조권이라는 권리는 버리지 말자. 그래도 우리가 권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은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주를 1.1주를 개선하는 대신에 사전은 인정. 다른 말로 하면은 수조권은 인정. 그러니까 변형이 아니라는 거. 현재의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는 거. 전형적인 기득권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사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 문단에서 이미 고려의 왕조를 유지하는 얘기를 했어. 문제를 해결하되. 그럼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문제도 해결하고 왕조도 뒤집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이들과 달리 이 3문단 세분해야겠죠. 이들과 달리 대놓고 지금 앞사람들과 대조되는 얘기하겠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사전 혁파론자. 이름부터가 어때? 혁명적이죠? 혁파라고 하네요. 사전 혁파론자들은 사전의 불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야? 사전 개선론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전 혁파론자들의 주장이 바로 뭐예요? 근본적 해결 방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을 혁파한대, 다른 말로 하면 없앤다는 얘기야. 아예 없애겠다는 거야.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하자는 거죠. 즉 수조권 아예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뜻이에요. 조준과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이들. 아, 이름이 수상하죠? 정도전이래.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조선을 만든 사람이지. 뭐하겠어? 고려 없애고 조선 만들겠네. 진짜로 없애버리는 거야. 자, 이들은 이색 등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적 조치, 다른 말로 하면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들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은 누구예요? 농가들 전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거래. 농가는 그럼 관리야, 귀족이야? 둘 아니지. 귀족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야. 그럼 뭐하는 사람들? 그냥 그 땅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농민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전객이 경작하는 소경전으로 규정해서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는 한편 개별 전객 농가를 호로 파악하여 구역 부담과 조세 수취의 대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구역이 뭐니? 우리 한국사 작년에 배웠던 기억 많이 했나? 우리 한국사에서 맨날 얘기하는 세금 있잖아. 뭐였어? 옛날에 세금이 세 가지가 있었어. 조세, 공납, 역. 맨날 외우는 거 알죠? 조세는 뭐예요? 땅에서 나오는 쌀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공납은 뭐야? 그 땅의 특산품. 역은 뭐야? 오후 때우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병역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구역 부담과 조세 수취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농민들을 다 조사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에게 농가를 호로 파악해서 구역 부담 조세 수취한다는 건 세금을 다 긁어 모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제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민으로 등록을 해. 그래서 우리가 호적의 이름을 올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뭐 토지를 이런 거 알아보죠. 8살이 되면은 초등학교 입학하라고 나가고, 뭐 18살이 되면은 주민등록증 만들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보는 것처럼 그 전객 농가를 다 호로 파악해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러니까 누락되거나 혹은 과하게 부담되는 사람 없이 다 세금 대한 의무를 부과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민등록제도라고 보시면 돼. 이는 사전 혁파론자들이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귀족들은 더 이상 토지의 수조권을 갖지 말란 뜻이야. 모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해. 즉 토지는 다 국가 거. 이거 약간 지금 살짝 공산주의 느낌 나죠?
국가가 소경점을 경작하는 농민들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은 사전 협파론자들의 목표는 뭐예요? 농민들을 직접 파악하는 거야.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등록하자는 거야. 그쵸? 사전 협파론자들은 이렇게 하면 페달을 야기하는 기존 정치 세력의 경제적 기반까지 무력화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정치 세력이라는 건 왕이 아닌 거잖아. 왕이 아니고 왕과 필적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힘이 세면 어떻게 돼? 왕권이 낮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인 수조권을 사전을 없앰으로써 어떻게 하자? 우리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더 철저하게 걷고 이 사람들은 돈을 덜 받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다면 이 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전 개선론자 말고 누가 등장해? 사전 협파론자를 좀 잘 봐야 돼. 왜? 자, 사전 개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니? 기득권이야. 그래서 자신들의 수조권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 비판하잖아. 니네의 방법은 그냥 지금 당장 문제를 잠깐 해결하는 일시적인 방법, 미봉책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가지고 등장한 거야. 즉 어차피 사전, 즉 수조권이 계속 인정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조금 해결한다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므로 애초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수조권을 없애버리자는 거야. 수조권이 없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길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전을 부정하는 걸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부정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수조권을 부정한다. 즉 이걸 하면 어떻게 돼? 사전을 안 맞게 되면은 모든 농민들이 어떻게 돼? 세금을 다 국가한테 내게 되는 거야. 원래 못했어. 수조권이 있으니까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그 관리한테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걸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된다? 농민들이 싹 다 세금을 내게 된다. 누구에게? 국가에게. 왜? 사전을 부정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토지가 국가께 된다는 거야. 사전이 뭐였어요? 애초에 개인적인 땅이었잖아. 그걸 부정하게 되면은 모든 땅은 다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모든 토지가 국가에게 소유된다. 국가가 소유한다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그럼 누가 관리해야 돼? 이 관리들이 아니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관리를 해야겠지. 그래서 뭐가 나오니? 호라는 단위가 나와. 전갱농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요.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뭐라고 할 거야? 전택이라고 이름을 붙여. 즉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노비가 아니고 평민이라는 뜻이야. 즉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거기로부터 내가 먹고 살 길을 찾는 뜻이니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한 거야. 저렇게.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원을 저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요.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해? 호라고 이 농가를 파악을 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예를 들어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 가족은 뭐예요? 호라는 단위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의 호인 거야. 그럼 이 가족은 어떻게 돼? 농사를 짓고 먹고 사니까 세금을 내야 해.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걸. 세금을 낸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공납력도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뭘 할 거예요? 재정을 조세 조치를 하면서 재정을 유지할 거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쵸? 호로 인정을 하면서 뭐가 돼? 조세 수취의 대상이 돼. 그쵸? 그래서 세금의 대상이 된다. 조세 공납력을 다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걸 대상이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국가의 재정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관리들이 손을 대는 게 아니니까 국가의 재정을 다 직접적으로 걷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한편은 어때? 이 사람들이 관리들이 있는 걸 못 뜯어먹으니까 경제적 기반 역시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국가의 힘, 재정 같은 것도 권력 같은 것들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사전을 협파하자는 이때 주장.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사전 협파론자들의 사전 부정이라는 주장이죠. 당시 고려의 토지제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인 동시에 고대 중국 하상주 시대의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실현하려는 목표에서 비롯되었대요. 이들은 누구? 사전 협파론자들. 이상적인 토지제도가 실현되면 일반 농민들의 삶은 안정되고 풍요롭게, 즉 국가가 관리하니까 억지로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농민들로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농민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세금도 직접 거두고 그 농민들도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먹고 살기 쉬워진다는 거야. 특히 세모치입니다. 강조할 거예요. 이들 중 유배의 경우를 통해 농민의 현실을 잘 알았던 정도전. 왜 유배를 하면 농민의 현실을 잘 아니 얘들아? 왜? 유배는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 그래서 시골의 어느 집에나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농민과 유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농민직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창출하고 싶어 했대. 이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거지. 이러한 생각, 앞에 나왔던 이상적인 토지 창출의 생각, 그가 저술한 조선 경국전에 전화했다. 추상하죠? 벌써 나라는 지금 생각하죠? 자, 그런데 세모칩니다. 당시 사전의 문제는 토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군사, 재정, 지방 등 거의 모든 국가 운영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대. 어쨌든 당시 국가를 운영하는 기득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손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전 협파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한 부분, 다른 말로 하면 군사제도, 재정제도, 지방제도, 토지제도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서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기득권들은 지금까지의 권리를 잃게 되는 거니까. 그 결과 세모칩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거쳐 1391년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는 과정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전 협파론자들이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재분배하자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타협을 거쳐서 받아들여지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조선 건국이 몇 년이니? 1392년이야. 그러니까 이거 만들자마자 나랑 뒤집어진 겁니다. 그죠? 이 기만형을 보시면 돼. 과정법에서는 전현직 관리들의 전직도 포함이야. 풍계에 따라 수조권이 부여된 과정을 지급해. 아, 그러면은 수조권을 완전히 박탈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치? 이게 바로 뭐예요? 타협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거야. 타협한 거지. 그리고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 지역에 집중시킬 때, 지금 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대. 왜 그랬게? 왜 하필 경기계 서울이 아니고? 왜요?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경기가 더 가깝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했고요. 원칙적으로 세습을 허용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세습 문제 해결한 거고 매매 문제 해결한 거고 수조권 문제 해결한 거죠. 결국에는. 그러나 관리가 주는 뒤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신전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휴량전은 일부 세습되는 데요. 잘 봐봐. 우리 바로 윗문장에 무슨 말 나왔니?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나왔어. 이거 비문학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 100% 예외 나온다는 뜻이야. 원칙적으로 잘 체크해봐. 이 말이 나온다는 거는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가 100% 나와. 역시나 뭐가 나와요? 그러나 이유로 수신전, 휴량전 같은 세습의 예시가 나오지. 세습의 예외가 나와. 그래서 과적 성립은 사전의 협파를 넘어 고려 왕조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미쳤다. 의죠. 그래서 사전 협파 제도의 의까지 언급하면서 어쨌든 그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 개선론자들의 의견을 비판하면서 나온 협파론자들의 주장이 어땠어? 현실적으로 부딪힌 거야, 벽에. 그치? 현실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받아들이기가 불가해. 그래서 현실적인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타협이라는 해결이죠. 타협이라는 방안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럼 이 타협안은 뭐예요? 국가가 토지를 싹 다 관리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수조권은 전 현직 관리에게 모두 인정을 하겠다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 타협안의 내용 이름이 뭔 거? 타협안의 이름이 뭔 거예요? 과전법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 1391년에 극적으로 타협이 체결이 돼. 아직 고려야 이거? 고려야. 그래서 1391년에 과전법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현실적인 타협안이 등장한다. 과전법의 핵심은 뭐다? 일단 토지는 국가가 관리. 그렇지만 여전히 모르는 존재, 수조권은 전 현직 관리에게 싹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토지 관리를 하되 뭐 하자? 수조권은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지급을 하자. 풍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수조율을 통일해서 전현직 관지에게 수조권을 부여하자. 참고로 이건 뭐예요? 수조율이 10분의 1로 지정. 수조율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거야. 10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세습이 돼, 안 돼? 세습은 당연히 안 돼. 이건 뭐예요? 원칙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예외가 있어야 돼. 그 예외가 뭐예요? 세습이 되는 휴량전과 수신전인 거야. 그쵸? 그래서 예외로서 뭐가 있다? 휴량전이 있다. 수신전이 있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의를 언급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직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현직 관직이 아니라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전법까지 폐지가 되면서 토지도가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일단 가장 큰 틀은 문제 발생 해결, 이게 가장 큰 틀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왜요? 비판, 입장들의 비판을 따지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보완, 완충적인 성격이 들어가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을 이 정도로 한번 여러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 글은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갈 거고요. 쉬었다가 그 다음 질문으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요. 39페이지 아도르노의 음악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도르노의 음악론과 대중론 비판입니다. 다시 서양어로 가면 되는 거야. 쉬세요. 왜 이거